자, 이번에는 다각측량과 관련된 예제들을 다뤄봄으로써 다각측량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리고 보다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실제 예제들을 다뤄볼 겁니다. 다각측량은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보다는 문제들이 좀 많고 다양합니다. 특히 이제 다각측량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각망을 구성했을 때 한 측점에서 관측을 시작해서 어떠한 특정 다각형을 그리고 나서 자기 위치로 돌아오는 그러한 폐합 트래버스를 결성하게 되죠. 자기 위치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원래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인데, 그때 아주 정확하게 각 관측과 거리 관측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측량에는 항상 오차가 끼어 들어가기 때문에 시작점과 끝점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각과 거리에 대한 보정을 모두 한 다음에 폐합, 즉 첫 점과 마지막 관측점을 일치를 시켜주고 나서 거기에 대한 면적을 구하는 문제들이 주로 다루어집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보통 일반 측량에서 얘기하는 측량학은 정확도에 따라서 골조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구분을 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골조 측량, 정확도가 좋은 측량인데 여러 가지 골조 측량 중에서 정확도가 제일 좋다고 고려하는 측량이 천문 측량이고요. 지구 표면에서 측량을 수행했을 때 그 다음으로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는 측량이 삼각 측량과 삼변 측량이었죠. 그 이유는 굉장히 많은 조건식,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식을 모두 풀어서 삼각 측량인 경우에는 각에 대한 보정을 엄격히 해주고 삼변 측량의 경우에는 거리에 대한 보정을 엄격하게 해주어서 우리가 원하는, 알고자 하는 미지의 측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삼각 측량은 각을 재서 우리가 원하는 지점의 XY 좌표, 즉 평면 좌표의 위치를 결정하는 측량이었고요. 삼변 측량은 변의 길이를 재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지점의 XY 좌표, 즉 2차원 평면 좌표를 결정하는 측량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삼각 측량을 또는 삼변 측량을 수행하고 싶은데 장애물이 있거나 기타 여러 가지 현장 여건으로 삼변 측량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는 측량이 다각 측량이었고, 정확도는 삼변 측량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높은 정확도를 갖고 있는 측량이라고 배웠습니다. 삼각 측량은 각의 크기를 재고, 삼변 측량은 변의 길이를 재서 원하는 지점의 위치를 결정하던 측량이었지만 여기에 반해서 다각 측량은 어때요? 각과 거리를 다 재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삼각, 삼변 그리고 다각 측량은 XY 좌표, 즉 평면 좌표에 대한 위치를 결정하는 측량이었고, 이것과 별개로 수행되는 것이 높이 좌표, 즉 1차원 좌표, 다른 말로 하면 Z나 H 값을 결정하는 측량. 그래서 과거에는 2차원 측량과 1차원 측량이 따로따로 수행이 된 이후에 이 좌표 값들을 모두 합쳐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실세계의 3차원 좌표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국가의 뼈대가 되는 측량, 즉 스켈레톤, 골조 측량이었죠. 그리고 적은 노력과 경제적인 방법으로 좌표 값들을 취득하는 세부 측량이 있어요. 이 문제 해설에서 다룰 세부 측량은 평판 측량밖에 없습니다. 시거 측량은 다루지 않을 겁니다. 왜? 점점 현대 측량으로 올수록 정확도 면에서 그 활용도가 점차 떨어지기 때문에 시거 측량, 다른 말로 스타디아 측량은 우리 커리큘럼에서 아주 제외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이 이제 기본적인 측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측량을 수행해서 위치를 얻고 나면 이 자료들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거죠. 자, 우리 종래 측량에서 우리 과거에 측량의 목적이 뭐였죠? 지도 제작이라 그랬었습니다. 지형도였습니다. 물론 현대 측량에서는 3차원 지형 모델링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지형도도 일반 지형도가 아니라 수치 지도, 디지털 맵을 작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현대 측량으로 오면서 새로운 기법들이 도입되면서 3차원 측량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측량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게 항공사진 측량, 원격 탐측, 그 다음에 레이저 측량, GPS 같은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진 측량까지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기사라든지 산업기사에서도 많이 다뤄지지만 그 외에 GPS에 대한 계산 문제나 원격 탐측,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일부분만이 지금 시험에 출제되고 있어요. 왜?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가면 측량이 아니고 전파 전자공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다각 측량에 대한, 즉 트래버스 측량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볼 거예요. 자, 아까 다각 측량은 뭐를 잰다 그랬어요? 각을 재요? 거리를 재요? 아니죠. 두 개를 동시에 다 잰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각 측량에서 얘기했던 각과 거리에 대한 정확도의 균형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건지 아니면 각과 거리의 정확도를 갖다가 놓고 계산을 해나갈 건지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보정하는 식이 달라져요. 트랜짓 법칙이라든지 컴파스 법칙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보정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요. 지금부터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트래버스 측량에서 절점 간의 평균 거리는 200m입니다. 그리고 내각의 측각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0초입니다. 거리 관측과 각 관측의 정확도 또는 정도 또는 정밀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거리 관측의 오차가 얼마라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앞서서 우리 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각과 거리의 균형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 그림은 전체 원을 이루고 있는 면적에서 일부분을 떼어낸 그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피자 파이에서 한 조각을 잘라낸 파이 조각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이 그림을 보죠. 호도법의 원리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요 각과 요 반지름을 곱하면, 즉 R 곱하기 세타를 하면 요 L이라는 호의 길이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호도법을 이용해서 R 세타는 L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때 우리가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R을 나누어 주면 세타는 R분의 L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호도법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각의 단위, 즉 세타의 단위가 레디안이에요. 자, 이 도형과 같은 각을 갖는 직각삼각형을 한번 가정을 해보죠. 예, 이때 세타의 크기가 초 정도로 아주 작은 값이라면 이 두 개의 도형의 크기는 거의 같아요. 즉 세타는 완전히 같은 값이라고 했고요. 이 L과 델타 H의 크기는 거의 같습니다. 주의할 거 뭐예요? 반드시 세타의 크기가 초 단위로 아주 작을 때에만. 이해가죠? 만약에 이 세타의 값이 두 개의 도형에서 모두 같더라도 굉장히 큰 값을 갖게 되면 L과 델타 H의 값은 비슷할 수가 없습니다. 이 노란 직각삼각형에서 이 세타는 초 단위의 아주 작은 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 D, 요거는 distance, 즉 거리를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델타 H는 이러한 거리가 있는 지역에서 이만큼 세타가 차이가 생겼을 때 이 델타 H만큼 변이가 생긴다는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수평 거리로 생각할 때는 직선거리 D와 수평각 세타 때문에 만들어진 이 변이 델타 H라고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높이에 관련된 그림이고 이 세타가 수직각이다 라고 할 때에는 수평거리 D와 수직각 세타가 만드는 높이차 델타 H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타가 초 단위의 값으로 아주 작은 값으로 거의 같을 때 이 세타는 R분의 L이라는 식을 우리가 D분의 델타 H라는 식하고 거의 같다고 놓고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이 세타의 단위는 뭐였어요? 레디안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호도법을 고려해서 60진법으로 바꾸어 주면 예, 세타 초일 때 로초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로초는 206, 265초.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측량에서의 아주 기본적인 값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리 관측의 오차, 즉 델타 H가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주어진 이 식을 델타 H에 대해서 변형을 해보죠. 그럼 델타 H는 어떻게 써요? 요거 로초 이쪽으로 가서 분모로 가고 요거 D1로 가서 분자로 가면 델타 H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델타 H는 로 초분의 세타 초 곱하기 D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그쵸?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공식을 다 주물러 놨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주어진 값 평균거리 요거 D는 200m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세타 요거는 20초 요거를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0.02m가 나오고 그러면 2cm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문제는 우리 다각측량에서 시작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앞에 각측량에서도 이 개념을 가지고 풀어야 하는 비슷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것들은 같이 엮어서 한 방에 정리해 놓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문제 2번입니다. 트래버스 측량에서 거리와 각 관측의 정밀도가 균형을 이룰 때 거리 관측의 허용 오차를 5000분의 1로 한다면 각 관측에 허용되는 오차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리와 각 관측 정확도의 균형을 그대로 이용하는 건데 조금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지냐면 앞에 우리가 어떤 식을 유도해냈었죠? 호도법의 원리로부터 세타 초는 D 수평거리분의 델타 H 세타 때문에 벌어진 변이 곱하기 로초라는 공식을 활용했었습니다. 요거 다시 쓰면 D분의 델타 H는 로초분의 세타 초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지금 여기서 주어진 게 뭐예요? 거리 관측의 허용오차라 그랬습니다. 허용오차, 다른 말로 정확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도의 개념은 뭐예요? 관측 길이분의 길이에 대한 오차입니다. 그럼 각의 허용오차 또는 각의 정확도는 뭘까요? 관측 각분의 각오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각측량에서는 용어가 조금 바뀌는데요. 뒤에 가서 이제 폐합비라는 게 나와요. 이 폐합비는 전체 길이분의 폐합 오차를 얘기하는 거고 이 전체 길이분의 오차, 아하, 이것도 정확도의 개념이네요. 따라서 이 다각측량에서는 폐합비가 바로 정확도의 개념으로도 쓰인다. 물론 뒤에 가서 그 예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할 거지만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그런 용어들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주물은 식 D분의 델타 H는 로 초분의 세타 초라고 그랬고요. 자, D분의 델타 H 항목이 뭐라 그랬어요? 거리분의 거리에 대한 오차죠. 즉 거리 관측의 허용 오차. 문제에서 얼마로 주어졌죠? 5000분의 1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 대신에 통째로 5000분의 1을 집어넣어줘요. 그거는 얼마예요? 로초분의 세타 초였죠? 그래서 로초는 206265, 세타는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려는 거죠. 따라서 요거를 비례식으로 풀면 요거 곱한 거하고 요거 곱한 거 같으니까 세타는 5000분의 206265초 해가지고 계산하면 세타는 41.253초가 계산이 됩니다. 예, 우리가 앞에서 푼 문제의 개념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허용오차라는 것이 정확도의 개념으로 사용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트래버스 측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관측의 오차를 계산하는 문제들을 쭈루룩 시리즈로 3문제를 다뤄보고 그 다음에 허용오차와 오차의 분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 문제를 다뤄볼 겁니다. 첫 번째, 폐합 트래버스 오차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죠. 자, 폐합 트래버스는 뭐죠? 어떠한 특정한 한 점에서 관측을 시작해서 각과 거리를 쭉 관측하면서 진행을 해서 다각형을 이루고 나서 다시 그 점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트래버스를 폐합 트래버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폐합 트래버스의 결과로 폐합 다각형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트래버스 측량에서는 그 다각형의 면적까지 구하는 계산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먼저 폐합 트래버스에서 내각을 관측하는 경우 각각 관측을 했을 때 나타나는 각의 총합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죠. 자, 먼저
내각을 모두 관측했을 때 이 내각들의 합이 얼마인지를 한번 따져보죠. 이거는 여러분들 굳이 꼭 측량 파트를 얘기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기하학에서의 수학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각 관측이 뭐죠? 자, 이러한 다각형이 있을 때 알파 1, 알파 2, 알파 3, 알파 4, 알파 5. 지금 오각형이네요. 요 각각의 값들을 우리가 내각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각을 정의할 때 교각이라고 사용했던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럴 때 다각형에서 이 내각의 합을 모두 더하면 얼마가 되나요? 예. 삼각형은 180도가 되고요. 사각형은 360도가 됩니다. 오각형은 540도가 되죠. 그러면 팔각형은 이제 헷갈려요. 예. 그럴 때 우리가 내각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알파라고 표현한 것은 오차의 전체 크기입니다. 그리고 꺾음괄호 알파로 표현한 것은 우리가 관측을 해왔을 때 실제로 모든 알파 1부터 알파 5 또는 팔각형이면 알파 8까지 가겠죠. 이런 관측값을 모두 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80도 곱하기 n-2는 뭐죠? 이게 바로 이론적인 내각의 합입니다. 즉 삼각형인 경우 이게 3을 집어넣으면 3에서 2 빼면 1이니까 180도. 사각형인 경우 여기 n 대신에 4를 집어넣으면 요 값이 2가 될 거고 곱하기 180도면 360도가 나오죠. 그래서 180도 곱하기 n-2가 n각형의 이론적인 내각의 합입니다. 그러면 실제 관측값의 합, 꺾음괄호의 알파 요거하고 이론적인 내각의 합 요거하고의 차이가 바로 각 관측 시 발생하는 각의 총 차이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내각 관측에서는 이러한 공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각형의 외곽을 관측한 경우 요게 이제 알파 1이라는 관측값이 되는 거고요. 요게 알파 2, 요게 알파 3, 요게 알파 4, 요게 알파 5 오각형인 경우 이렇게 외곽이 관측되죠. 역시 이것도 식을 보시면 이 알파라는 값은 실제 관측한 값의 합에서 이론적인 외곽의 합 요거를 뺀 차이값이 되는 거고요. 이 꺾음 알파는 뭐예요? 알파 1부터 알파 n까지를 모두 더한 관측값의 총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2 요 값은 이론적인 외곽 관측의 합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경우는 외곽이 얼마가 돼요? 여기 3을 집어넣으면 5. 그래서 삼각형의 외곽의 합을 모두 더하면 900도가 되는 거죠. 사각형의 외곽의 합은 몇 도일까요? 예, 똑같아요.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6. 6에다가 180을 곱해주면 1080도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우리 공식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요 공식 헷갈릴 때는 가장 기본적인 도형들을 생각해 봐요. 삼각형인 경우 내각의 관측값을 모두 더한 것은 180도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삼각형일 때 180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n이 3이 들어가야 되니까 빼기 2를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사각형일 때 역시 360도니까 여기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니까 역시 이것도 n4 알고 있는 사각형 그리고 빼기 2,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수치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어느 때 갑작스럽게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숫자를 대입해서 우리가 거꾸로 요 공식을 생각해내는 그런 방법이에요. 또 외곽 관측에서 외곽 우리가 헷갈리기 쉽지만 정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삼각형은 한 변의 내각이 60도니까 바깥각은 얼마예요? 360도에서 60도를 빼면 300도죠. 그게 모두 몇 개야? 그렇죠. 3개. 그러니까 900도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 사각형인 경우 정사각형을 생각해 봐요. 그럼 내각은 모두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외곽은 얼마예요? 그렇죠. 360에서 90 빼면 270도. 그게 4개니까 1080도라는 거를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180 곱하기 n 플러스 2가 생각이 안 날 때는 그렇게 삼각형이나 사각형 같은 값을 대입해 가지고 거꾸로 요 공식을 역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도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해 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꼭 공식을 외더라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면 그렇게 역으로 추론을 해가지고 이 내각 관측의 합에 대한 공식과 외곽 관측의 합에 대한 공식을 거꾸로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어요? 편각 관측하는 경우에요. 편각은 어떤 각이었죠? 예,
전 측선의 연장선과 그 측선이 이루는 각. 여기 알파 1을 한번 봐요. 전 측선이 요거고 여기에 연장선이 이거고 그 다음 측선이 요거고. 아하, 편각은 그래서 전 측선의 연장선과 그 다음 측선이 이루는 각이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편각에 대한 정의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두고요. 그럴 때 이 편각은 아주 재밌어요. 왜? 우리 정삼각형의 편각은 얼마일까요? 내각이 60도니까 180도에서 60도 뺀 거 120도가 되겠죠. 그게 모두 몇 개예요? 3개. 그러니까 360도 기억이 나죠? 자, 정사각형의 편각을 한번 볼까요? 각각 90도씩이에요. 그게 몇 개? 4개. 360도. 편각은 어떤 도형이든지 360도네? 맞죠? 요거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 편각 관측을 했을 때 총각을 다 더한 오차. 요건 어떻게 써요? 역시 알파의 꺾음가로. 이건 뭐예요? 알파1, 알파2에서 알파 n까지 빼기 편각의 합은 얼마? 360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식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문제 3번 보죠. 측점수가 16개인 페압 트래버스의 내각 관측 시 각의 총합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내각 관측이에요. 그러면 이 공식을 써야죠. 180도 곱하기 n-2라는 공식입니다. 근데 삼각형, 사각형은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공식을 몰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려서 해결할 수 없는 정도의 수치가 주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죠? 공식을 이용해서 풀으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여기 n 대신에 16을 집어넣어주면, 자, 내각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180도 곱하기 n-2였습니다. 자, 그때 이제 16개, 즉 16각형인 경우니까 n 대신 얼마가 들어가요? 16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가 14가 되죠? 그래서 180도 곱하기 14 하면 2520도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연달아서 워밍업이 됐을 때 그 다음 문제 연속해서 풀어봅니다. 문제 4번. 6변의 페압 트래버스 측량을 하기 위해서 시계 방향으로 외곽을 관측하였다. 자, 이번에는 외곽에 대한 문제네요. 관측값의 합은 얼마인가? 외곽 관측. 아까 우리 공식 앞에서 설명했죠? 외곽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2였습니다. 자, 몇 각형? 육각형. 왜? 6개의 변이니까. 그럼 6에다가 2를 더하면 8이 될 거고요. 180도 곱하기 8하면 1440도라는 외곽의 총합을 계산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압 트래버스에서 내각의 합과 외곽의 합, 편각의 합들을 구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한번 리뷰를 했고요. 이번에는 결합 트래버스인 경우 어떻게 측각 오차가 발생하는지 한번 보죠. 문제 5번. 그림과 같이 삼각점 A, B를 연결하는 결합 트래버스 측량을 하여 다음 결과를 얻었다. 측각 오차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TA라는 게 주어졌어요. 이건 A 지점에서의 방위각이네요. 33도 54분 17초. TB, 이건 B 지점에서의 방위각이죠. 요거는 34도 36분 42초. 그 다음에 베타의 총합. 요건 전부 베타 값을 더한 관측값의 합이란 얘기네요. 그게 900도 42분 35초가 나왔습니다. 자, 간단히 우리 여기서 방위각이라는 얘기를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한번 눈을 감고 그려보세요. 머릿속으로. 각은 평면각과 공면각과 공간각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던 게 평면각이었습니다. 평면각은 수평각과 수직각으로 나누었었어요. 이 수평각은 또 크게 5가지로 나누었는데 사이에 낀 각인 교각, 그쵸? 전 측선의 연장선과 그 측선이 이루는 각, 편각. 편각은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죠. 어떤 측선의 연장선과 그 다음 측선이 이루는 각,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는 앞에 거, 하나는 뒤에 거라는 의미만 전달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방향각, 도북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잰 각이 있었고요. 방위각, 진북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잰 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북 방향각이 있었죠. 방향각과 방위각의
차이. 그리고 수직각으로는 천정에서부터 재 내려오는 천정각과 천저에서부터 재 올라가는 천저각이 있었고, 수평면을 기준으로 올라가면서 잰 각인 상향각, 또 수평면을 기준으로 내려가면서 잰 각인 하향각,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곡면각은 지구와 같이 구체에서 곡률이 있는 지역에서 관측을 했을 때 나타나는 각을 곡면각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우리가 주로 다뤘던 게 구면삼각형과 구가량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공간각은 빛의 퍼짐 같은 것을 표현하는 공간상에서의 각, 그래서 스테레디안으로 주로 표현하는 각이다 라는 공간각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자, 이럴 때 방위각, 아까 우리가 진북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재는 각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방위각을 관측하는 경우에 있어서 방위각의 장점이 있었죠. 항상 진북을 따져서 가기 때문에 계산식에 의해서 쭉쭉쭉쭉 그 다음 측선의 방위각을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랬고, 또 문제가 뭐예요? 한 점에 대해서 그 점을 알아야 그 다음 점의 방위각을 계산하기 때문에 한번 계산이 잘못되면 계속 잘못된 방위각을 갖는다라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반면 어떠한 점이 잘못됐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그 지점에서 올바른 방위각을 계산해서 계산을 다시 하면 관측을 다시 하지 않고도 올바른 방위각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결합 트래버스를 하는 경우에 측각 오차를 구하는 방법, 크게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요거 N 방향은 진북 방향이에요. 그래서 요 파란 화살표들이 모두 방위각을 표현한 것들입니다. 그럴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던가요? 이렇게 양 진북 방향으로 팔을 쭉 펴서 앞으로 나란히를 했다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이쪽은 몸 안쪽, 이쪽과 이쪽은 몸 바깥쪽이죠. 그럴 때 이 앞으로 나란히해서 이 손이 안쪽으로 몇 개가 들어왔느냐, 그거를 따져서 공식을 찾아간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지금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란히해서 손이 전부 다 안쪽, 몸 안쪽으로 2개가 다 들어와 있죠. 이럴 때 공식에 N-3 요거에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서 물론 N은 요 방위각 하나, 2개, 요 2개를 뺀 나머지 관측 각의 개수입니다. 즉 요거 이렇게 되죠. 또는 측각의 개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그림은 뭐예요? 예,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L은 밖으로 나갔고 M은 몸 안으로 들어왔죠. 즉 하나만 밖으로 나간 상태입니다. 요 그림에서는 어때요? 예, L은 몸 안으로 들어왔고 M은 몸 바깥으로 들어간 상태예요. 즉 2개를 앞으로 나란히 했을 때 한쪽만 몸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 그때 위에서 N-3이라고 계산했던 것 대신 N-1이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은 어때요? 자, 앞으로 나란히 했을 때 양손 L과 M이 다 몸 바깥으로 나갔죠? 이럴 때는 플러스 1. 그래서 공식을 한번 째려보죠. 요건 N-3, 요건 N-1, 요건 N 플러스 1. 하하, 둘씩 증가하네요. 요거를 기억해 놓으면 돼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공식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설명을 통해서 머릿속에 완전히 넣어 놓도록 하세요. 요 이 알파, 요거는 총 각의 오차입니다. 요거 오메가 A는 A라는 지점에서의 방위각, 즉 여기서는 요각 L 측선까지의 방위각을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B는 마지막 지점의 방위각, 여기서는 요 큰 바깥쪽으로 돌아간 방위각 M까지의 방위각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알파의 꺾음가로, 역시 여러분들 이것도 앞에 것들과 노테이션이 같다는 거를 생각하면 아하, 요건 이 알파의 꺾음가로는 알파라는 값들, 관측값들을 모두 더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공식은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보면 이 알파라는 것, 즉 결합 트래버스에서 관측값의 차이는 첫 번째 방위각 빼기 마지막 방위각 더하기 측각을 관측한 걸 모두 더한 값 빼기 180도 곱하기 N-3, 180도 곱하기 N-1,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1. 요거만 달라진다는 공식이에요. 하나만 기억을 해놓으면 2개는 거저먹는 공식입니다. 왜? 시리즈로 연결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럴 때 요
앞으로 나란히 해가지고 몸 안으로 몇 개가 들어와 있는지에 따라서 공식이 달라진다는 거. 시작은 마이너스 3부터 한다는 거. 요거만 기억하시면 이 공식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죠. 자, 여기 A점에서 N방향이 진북이고 이렇게 됐을 때 이 TA는 뭐예요? AP 방위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A점에서 진북을 기준으로 P까지 관측한 각, 이게 방위각이죠. 첫 번째 방위각이 TA 주어졌네요. 문제에서 33도 54분 17초. 자, 마지막 방위각은 얼마예요? B점에 위치해 있고요. B점에서 진북 방향과 Q축선 방향으로의 요각, 요게 방위각이네요. 역시 방위각도 주어져 있어요. 34도 36분 42초. 자, 이건 어떤 공식을 써야 돼요? n-3 공식을 써요? n-1 공식을 써요? n+1 공식을 써요? 자, 앞으로 나란히 한 다음에 딱 보니까 아하, AP 방위각은 몸 안으로 들어와 있고 DQ 방위각은 몸 밖으로 나가 있네요. n-1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공식에 갖다 집어넣으면, 자, 여기에 총 오차값 이 알파는 여기서 이제 노테이션이 오메가 A라고 A점의 방위각을 표시한 게 아니라 TA라고 표시를 했네요. 이 노테이션들도 살짝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을 고지고대로 외지 말고 어떠한 공식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이건 첫 번째 방위각 TA, 요거는 마지막 방위각 TB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에 더하기 요 베타의 합, 요게 각각 베타 A, 베타 1, 베타 2, 베타 3, 베타 4, 베타 5 요까지의 합이라고 주어진 거고요. 마이너스, 아까 우리 n-1 공식을 쓴다 그랬죠? 180도 곱하기 n-1 이렇게 쓰고 이 공식에 충실하게 위에서 주어진 값들을 집어넣어 줄까요? 는, 그럼 TA가 얼마? 요각이죠. 요각은 위에서 주어졌어요. TA는 33도 54분 17초 빼기 TB 값이었죠. 그 다음에 TB는 어떤 방위각? 요 방위각. 요거 문제에서 얼마? 34도 36분 42초를 빼주고 더하기. 자, 이제 측각들을 모두 더한 거. 베타 A, 베타 1, 2, 3, 4, 베타 B까지 더한 거 문제에서 친절히 주어졌습니다. 900도 42분 35초를 한 다음에 빼기를 180도 곱하기 n-1을 해주죠. 요거 주의해야 돼요. n이 몇 개예요? 요 빨간 베타만 씌우면 됩니다. 방위각은 요 n 값을 산정할 때 제외하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6-1. 자, 요거는 이제 계산기 두드리면 돼요. 그러면 10초에 측각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만 알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기본적인 개념 뭐 앞으로 나란히 했다. 몸 안으로 다 들어왔다. 마이너스 3 공식. 하나만 몸 안으로 들어왔다. 마이너스 1 공식. 둘 다 몸 밖으로 나갔다. 플러스 1 공식. 요거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이거 기사시험과 산업기사시험에 참 많이 나오는 문항이고 운이 좋으면 공식만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폐압 트래버스, 결합 트래버스 오차를 계산했어요. 그럼 우리가 관측값에는 반드시 오차가 끼어든다고 얘기했죠. 원하든 원치 않든 무조건 관측값에는 오차가 끼어든다. 이게 측량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차가 있어. 오차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할 필요 없어. 정확한 값도 모르는데. 아니죠. 가장 참값에 가까운 값을 찾아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관측을 해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이제 허용오차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허용오차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 문제 6번을 보면서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평탄지 트래버스 측량에서 16변인 내각의 관측오차가 1분 30초일 때 각 관측의 정확도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측각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잘 처리해야죠. 예, 요거 문제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어떤 뜻이냐? 오차가 이만큼 끼었다. 근데 이거를 과연 측량값을 써도 돼? 안 돼? 판단해줘라는 얘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허용오차라는 표현을 씁니다. 트래버스 측량에서의 허용오차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C가지인 경우 얼마? 0.3 곱하기 루트의 n부터 0.5 곱하기 루트의 n, 여기 단위는 분이에요. 이 범위 안에 오차가 들어오면 오케이, 이 정도는 오차가 있어도 그냥 그대로 그나마 쓸만해 라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게 허용오차입니다. 그 다음 식은 뭘까요? 왜 똑같이 루트 n인데 수치가 달라졌어요? 아하, 요거 벌써 눈썰미 있는 사람들 금방 알아요. 0.5분은 몇 초예요? 반분이죠. 1분 60초, 반분이면 30초. 요거 초 단위로 환산해 놓은 거예요. 똑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시가지에서는 요 정도 오차까지는 그래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정도 오차보다 커지면 어떻게? 무조건 측량은 관측값으로 인정을 못합니다. 재측을 해야 돼요. 즉 다시 관측해서 허용오차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값을 찾을 때까지 관측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평탄지에 있어서 트래버스 측량의 허용오차는 0.5 곱하기 루트의 n부터 1 곱하기 루트의 n분이에요. 자, 이게 분의 단위였다면 초의 단위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감 잡죠? 자, 0.5분이면 1분의 반이니까 30초일 거고 1분이면 60초일 거고, 그래서 30 루트의 n부터 60 루트의 n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식입니다. 자, 그리고 산지 복잡한 지역에서의 트래버스 측량의 허용오차는 1.5 곱하기 루트 n분 요거죠. 그럼 1.5분은 60초에다가 30초를 더한 거니까 90초죠. 똑같아요, 식이. 그래서 90초의 루트 n초예요. 자, 지금 여기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어요. 이 이유는 뭐예요? 시가지가 땅이 비싸요? 산지나 험한 지역이 땅이 비싸요? 당연히 시가지가 땅이 비싸요. 시가지가 가격이 더 비싸면, 즉 가치가 더 높다면 시가지의 측량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아니면 산지 복잡한 지역, 사람이 살지도 않는 지역 이런 데를 정확히 더 측량을 해야 돼요? 당연한 얘기예요. 값어치가 있는 땅을 좀 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허용오차가 크다는 얘기고요. 허용오차가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만큼 틀리면 이거 측량으로 인정 못해 라는 게 점점 커져서 이만큼까지 틀려도 측량으로 인정해 줄게.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허용오차가 크다는 얘기는 정확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평탄지의 허용오차 기준이 아까 얼마나 그랬죠? 위에서 30초 곱하기 루트 n부터 60초 곱하기 루트 n이라고 표현했고요. 요거는 지금 몇 개의 변에 내각 관측을 한 거예요? 16개라 그랬죠, 문제에서. 그럴 때 요거 n은 관측의 수입니다. 그래서 16변, 즉 16번 관측을 했다는 얘기고, 그럴 때 이 n 대신에 16이 들어가면 30초 곱하기 루트 16부터 60초 곱하기 루트 16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루트 16이면 4니까 고맙죠. 우리는 루트 안에 이렇게 쉽게 떨어지는 값을 주면 계산기를 안 두드려도 되니까요. 그럼 120초부터 240초 안에 들어오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돼요. 이게 평탄지에서의 허용오차 기준이에요. 요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돼요. 자, 근데 관측오차가 얼마예요? 1분 30초, 즉 90초죠. 이건 허용오차 안에 존재 안 하죠. 예, 120초부터 240초가 돼야 되는데 90초는 이쪽 밖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허용오차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재측! 이러면 안 됩니다. 허용오차 규정보다 훨씬 더 정확한 거예요. 그렇죠? 240초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데 90초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요거 잘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아하, 요거 측량값으로 잘 된 거구나. 오히려 기준보다도 더 높게 잘 측량이 됐구나. 그러면 써도 되겠네. 그래서 이럴 때 이 값을 우리가 측량값으로 활용을 해요. 근데 오차가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안 되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오차가 있는 걸 확인하고 허용오차 안에 들지 않았을 땐 버려야 돼요. 재측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오차가 허용오차 안에 들었을 때라도 오차 조정을 해야죠. 그래서 조건이 다른 경우, 즉 경중률이 다를 경우에는 경중률에 의해서 분배를 해줘야 되고, 이 문제처럼 각 관측의 정확도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 즉 조건이 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각의 크기에 관계없이 등분배를 해줘서 관측한 각의 값을 조정해주고 등분배해서 활용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트래버스, 폐압 트래버스와 결합 트래버스에서 발생하는 측각의 오차와 그 처리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방위각과 방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편각을 관측했을 때 방위각을 계산하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죠. 자, 방위각은 굉장히 중요한 측량 요소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방위각이라는 건 뭐예요?
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진북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잰 각 거리를 방위각이라고 얘기하죠. 여러 개의 각 관측을 해가지고 와서 첫 번째 주어진 또는 첫 번째 관측한 이 방위각을 이용해서 두 번째 직선의 방위각도 계산하고 세 번째 직선의 방위각, 네 번째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방위각을 모두 계산을 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위각은 계산이 한번 잘못되면 거기서부터 쭈루룩 마지막까지 전부 다 잘못된 계산값을 갖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대신에 그 계산이 잘못된 걸 찾아내서 올바르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 방위각을 다시 계산하고 다시 계산을 하면 모두 정확한 방위각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편리함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각을 관측할 때 보통 방위각을 결정해내기 위해서 내각을 관측하는 경우가 있고 편각을 관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각을 잴 때 오른쪽으로, 즉 시계 방향으로 재는 우회각법을 많이 사용을 해요. 물론 왼쪽으로 보는 좌회각을 사용해도 되기는 하지만 그러면 계산이 일관성이 없어지고 복잡해지고 나중에 헷갈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정하게 항상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각을 재서 그 값을 계산에 사용하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주어진 예제 7번 같은 경우는 편각을 관측했을 때 방위각을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편각이 뭐였던가요? 예, 교각은 사이에 낀 각을 교각이라고 얘기했고 편각은 전 측선의 연장선과 그 다음 측선이 이루는 각, 요거를 우리가 편각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폐합 다각형인 경우 모든 다각형의 편각의 합을 다 더하면 360도가 된다는 얘기도 언급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AB 직선의 방위각, 여기가 진북이지요. 그리고 요 측선이 AB 측선이에요. 그럼 AB 측선의 방위각은 진북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잰 각, 요거 100도 10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BC 측선의 방위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편각을 쟀네요. 이 편각은 뭐예요? AB 측선의 연장선과 BC 측선이 이루는 각, 요 각, 즉 90도 25분이 우리가 관측한 편각입니다. 그리고 또 C점에서도 D점까지, 즉 CD 측선의 편각은 BC의 연장선 요거와 CD의 측선 요거 사이의 각, 요 각을 100도 45분이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D 측선에서 E 측선까지 간 각, 그 사이의 편각, 요 CD 측선의 연장선 이거와 DE 측선의 편각 60도를 우리가 쟀어요. 그 다음에 EF 측선은 그냥 하나 괜히 좁은 것 같아요. 이럴 때 문제가 뭐예요? 다음 그림에서 ED 측선의 방위각은 얼마인가 이거를 찾아라라는 문제네요. 이건 문제의 함정이 있습니다. 일단 주어진 방위각과 관측한 편각들을 이용해서 방위각을 먼저 계산해 보죠.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AB 측선의 방위각이 100도 10분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BC 측선의 방위각을 계산해야 돼요. 그럼 BC 측선의 방위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진북 방향이 어딘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진북 방향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북쪽, 즉 진북 방향을 B측선상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 네, 자, 여기가 북쪽이 되겠죠. 자, 이렇게 옮겨 그릴 수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BC 측선의 방위각, 즉 요각이에요. 근데 AB 측선의 방위각은 알고 있죠. 예, 100도 10분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럼 요각이고 우리가 관측한 BC 측선의 편각이 90도 25분이니까 BC 측선의 방위각, 즉 진북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내려오는 각, 요거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 두 개를 더하면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BC 측선의 방위각 190도 35분을 얻어냈고, 이번엔 CD 측선의 방위각을 한번 찾아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진북 방향을 이렇게 옮겨옵니다. 그리고 CD 측선의 방위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는 각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BC 측선의 방위각을 계산해냈죠?
BC 직선의 방위각 190도 35분을 찾아냈고, 이거를 이용해서 이 각이, 즉 BC 직선의 연장선인 이 방위각이 190도 35분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면 CD 직선의 방위각은 뭐예요? 진북에서부터 CD, D 직선까지 간 각, 요거. 그렇죠? 요건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렇죠. BC 직선의 방위각에서 190도 35분에서 뭐를 빼주면 돼요? CD의 편각, 요 100도 45분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 89도 50분이 나올 거고요. 자, 이번엔 DE 직선의 방위각을 구합시다. DE 직선의 방위각을 구하기 위해서 역시 진북 방향을 일로 옮겨오죠. 그러면 우리는 CD 직선의 방위각, 즉 CD 직선에 쭉 연장된 요각은 앞에서 구했어요. 89도 50분이라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CD와 DE의 편각, 요거는 관측해서 구한 값이 60도였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D 직선의 방위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쵸?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149도 50분이 나오겠네요. 자, 더 진행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에서는 DE, ED에 관한 거를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구한 건 D 직선의 방위각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ED 직선의 방위각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 똑같이 그냥 149도 50분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달라져요? ED 직선의 방위각과 D 직선의 방위각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180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DE 직선의 방위각은 요각이기 때문에 149도 50분이 맞지만 ED 직선의 방위각은 E에서 D로 간 방위각이니까 기준 북쪽을 여기서부터 그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구한 DE 직선의 방위각 149도 50분에다가 몇 도를 더 보태줘야 돼? 180도를 더 보태줘야만 ED 직선의 방위각이 구해지는 거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D 직선의 방위각과 ED 직선의 방위각은 180도 차이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AB 직선의 방위각과 BA 직선의 방위각도 역시 180도 차이가 있다는 거. 요거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함정이 있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DE 직선을 물어본 게 아니라 ED 직선을 물어봤다는 것. 그래서 D 직선의 방위각을 구한 다음에 180도를 더 고려해 줘야 된다는 것. 요게 바로 이 문제의 함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329도 50분이 나오네요. 자, 이어지는 문제를 한번 보죠. 계속 방위각과 방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문제 8번. A의 좌표가 145.32, 256.22이고 B의 좌표가 마이너스 251.11, 마이너스 140.21일 때 AB 직선의 방위와 방위각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트래버스 측량을 하고 있어요. 이 트래버스 측량에서 사용하는 좌표계는 TM 좌표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X축이 아니라 Y축, 위로 갈수록 Y축이 아니라 X축으로 표현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 요거 헷갈릴 수 있어요. TM 좌표계에서는 우리가 수학에서 사용하는 기존 2차원 좌표 XY축에서 XY가 바뀐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Y축, 위로 가는 게 X축.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오른쪽을 동쪽을 표시하는 E축으로 놓고 그 다음에 세로축을 북으로 가는 N축이라고 놓습니다. 요거 무척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직 TM 좌표에서만 이래요. 이 TM 좌표를 언급하면서 원점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TM 좌표계에서 원점은 동경 127도와 북위 38도가 만나는 점을 우리가 중부도원점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2도, 동쪽으로 2도, 그래서 경도 125도와 38도가 만나는 점을 서부도원점, 동경 129도와 북위 38도가 만나는 점을 동부도원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2도 더 나가는 것, 즉 동경 131도와 북위 38도가 만나는 점을 근래에 동해도원점이라고 하나를 더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일본 애들이 자꾸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것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최근에 하나 추가한 그러한 평면 직각 좌표계의 원점입니다. 이 평면 직각 좌표계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구의 공류를 고려해서 둥근 구면에서의 좌표계를 취한 것이 아니라 지구가 평평하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원점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 중부도 원점의 값은 비교적 정확하지만 서쪽이나 동쪽 또는 남쪽이나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차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설명한 것처럼 지구상에서 측량을 할 때 보다 정확하게 실제 지구와 가까운 모습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즉 지구가 둥글다, 그래서 지구가 반지름을 갖고 있는 구체다라는 것을 고려해서 실제 지구와 흡사하게 정확히 측량을 하는 경우를 대지 측량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좁은 지역, 즉 소규모 지역에서 측량을 할 때 좁은 지역이라면 평면으로 가정해도 좋다 그랬었어요. 이러한 측량을 우리가 소지 측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지 측량은 다른 말로 측지 측량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소지 측량은 다른 말로 평면 측량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측량의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대지 측량과 소지 측량, 다른 말로 측지 측량과 평면 측량을 고려하는 거. 그래서 정확도 100만 분의 1, 그리고 반경 11km, 그리고 면적 400평방킬로미터, 이러한 조건보다 정확도가 더 높아야 되거나 더 넓은 지역을 관측할 때는 반드시 지구의 공류를 고려하는 측지 측량을 해야 한다 그랬고요. 정확도가 이보다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것보다 작은 지역에서 측량을 할 때는 지구의 공류를 무시하는 평면 측량을 해도 좋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측점이 주어졌습니다. 이 두 점을 이으면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죠. A라는 점, 여기에 X좌표는 145.32, 이건 북쪽으로 간 좌표입니다. 그 다음에 Y좌표 256.22, 이거는 동쪽으로 간 좌표예요.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지만 이 X축이 의미하는 게 북쪽 방향, 우리 일반적인 수학에서 얘기하는 Y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측점은 어때요? 마이너스 251.11, 요게 X축이지만 우리 평면직각 좌표계, 즉 TM 좌표계에서는 남쪽으로 간 방향을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40.21, 이게 Y축이지만 이거는 평면직각 좌표에서 서쪽으로 간 좌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좌표를 이용해서 두 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방위각은 뭐예요? 진북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잰 각이라 그랬고요. AB 직선의 방위각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A점 축에 진북이 놓이게 되죠. B축에 진북이 놓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AB 직선의 방위각은 이 북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까지의 방위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탄젠트라는 것은 밑변분의 높이예요.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이 세타라는 값의 탄젠트는 이것분의 이것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X방향의 차이 분의 Y방향의 차이, 트래버스 측량의 용어로 사용하면 위거의 차이 분의 경거의 차이입니다. 자, 위거는 뭐예요? 위도 방향으로 떨어지는 거리가 위거. 그럼 경거는 뭘까요? 경거망동의 줄임말이 아니라 경도 방향으로 떨어진 거리. 이게 경거지요. 이러한 용어들 꼭 기억해야 돼요. 용어들을 모르면 그 단원 또는 그 과목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어진 좌표값을 대입하면 위거의 차이라는 것은 X축의 차이니까 요 길이, 그러니까 145.32 빼기 마이너스 251.11이 될 거고요. 경거의 크기는 이 방향의 크기니까 요 길이. 그러면 좌표값으로 계산을 하면 256.22에서 빼기를 마이너스 140.21을 뺀 값이 되겠네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이것분의 이것, 즉
위거의 길이 차이분의 경거 길이의 차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세타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렇죠. 이 값의 아크 탄젠트, 즉 탄젠트의 역함수인 아크 탄젠트를 고려하면 세타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세타는 아크 탄젠트 델타 x분의 델타 y, 즉 위거의 차이분의 경거의 차이, 요거는 주어진 좌표 값들을 대입하면 자 x의 차이, 위거의 차이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의 차이니까 x축이에요. 145.32 빼기 마이너스의 251.11이 될 거고, 요거 분해, 그 다음에 경거의 차이 델타 y, 요 축이죠. 예, 요 축, y가 요 축이에요. 그러면 256.22에서 빼주기를 마이너스 또 140.21, 그래서 요걸 계산기를 두드리면 45도의 값이 나옵니다. 자, 이 값이 45도라는 얘기를 가지고 방위를 따져보죠. 자, 이 그림에서 방위는 우리가 이렇게 세타 1, 세타 2, 세타 3, 세타 4 이렇게 나타날 때를 각각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타 1, 세타 2, 세타 3, 세타 4는 각각 전부 다 90도 이내의 각이죠. 즉 방위는 0도와 90도 사이의 각으로 표현한다라는 정의가 있었어요. 그럴 때 이 세타 1, 요 각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1사분면에 표현하는 각이고, 그럴 때 항상 우리가 방위를 따질 때는 북과 남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게 동쪽이냐 서쪽이냐를 고려하면 돼요. 그래서 이 세타 1의 경우에는 북쪽이죠. 그래서 n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이 각, 항상 북에서부터 떨어진 각 세타 1 하고, 이건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동쪽이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타 2는 어때요? 역시 각은 이 각을 따져요. 남북선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준, 남북선의 기준 중에서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남쪽이죠. 그래서 S라고 하고, 요 크기, 요 각의 크기 세타 2의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동쪽이죠. 이스트. 그래서 S의 세타 2의 E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3, 4분면의 방위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자, 이 각이죠. 왜 이 각을 안 보고 이 각을 봐요? 왜? 남북선의 중심이고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 90도 이하의 각으로 표현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세타 3 이 각을 표현할 때 방위는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남쪽이죠. 남쪽에, 즉 S의 세타 3 요 각을 크기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이스트예요 웨스트예요? 웨스트. 그래서 S의 세타 3의 W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구한 이 45도는 세타 3에 해당되는 값이죠. 그러면 방위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그렇죠. S의 이 각이 얼마였어요? 45도. 그러니까 45도에 이스트, 웨스트, 웨스트죠. 그래서 S의 45도 W라고 표현을 하면 방위 표시가 명확히 정리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위각. 방위각은 어떻게 구해요?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진북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잰 각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각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한 각이란 얘기죠. 그럼 여기서부터 쭉 둘러가지고 여기까지. 그렇죠. 근데 요 각은 세타는 우리가 구한 게 얼마? 45도. 그 다음에 이 북쪽에서부터 요 남쪽까지의 각거리는 얼마? 180도. 따라서 180도에다가 45도를 더 간 게 방위각이네요. 따라서 225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방위와 방위각을 한꺼번에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는 우리 앞에서 언급했었던 경거와 위거를 가지고 이제 트래버스 측량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가 맛배기로 시작됩니다. 자, 일단 위거와 경거라는 거 우리 모두 기억하죠? 위거는 뭐예요? 위도 방향으로 떨어진 거리, 위도 방향으로. 적도, 북위 20도, 북위 38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잰 게 위거. 쉽네요. 위로 올라가면서 잰 거리, 위거. 그래서 위거인가? 예, 위도 방향으로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위거는 우리가 X축으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Y축으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X축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경거는 경도 방향으로 떨어진 거리입니다. 경도라는 건 뭐예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좌우선을 본초 좌우선으로 하고
지구를 반을 뚝 쪼개가지고 동쪽으로 갈수록 각도를 부여해서 0도에서 180도까지, 그래서 동경, 또 그린시 천문대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0도에서부터 180도까지 부여해서 서경,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경거는 우리 트래버스 측량에서, 즉 TM 좌표계에서는, 다시 말하면 평면 직각 좌표계에서는 Y축으로 표현하는 거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문제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다음 표와 같은 폐압 트래버스 측량 결과를 얻었다. 여기서 결측된, 결측이란 말이 뭐죠? 측량했는데 빠진 부분입니다. BC의, BC 직선의 위거, 그리고 경거, 그리고 거리를 구하라 라는 문제네요. 그리고 여기서 오차는 무시한다 그랬어요. 즉 무조건 갔다 돌아오면 폐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폐압 오차가 안 생겼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폐압 트래버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한 측점에서 트래버스 측량을 시작해서, 즉 각도 재고, 거리도 재고, 이렇게 해서 트래버스 측량을 하면서 쭉쭉쭉 나가서 다각형, 즉 폐압 다각형을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게 폐압 트래버스입니다. 그렇죠? 즉 시작점이 바로 끝점이 돼야 돼요. 특히나 이러한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오차가 없다, 즉 오차가 무시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첫 점과 마지막 점은 같아야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첫 점에서 시작해서 몇 점을 돌았는지 몰라도 마지막 점으로 돌아왔어. 그럼 위거상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없죠. 경거 측으로 변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폐압이 됐기 때문에. 자, 이 발상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직선을 한번 살펴보죠. AB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BC 직선이 있고 CD 직선이 있고 DA 직선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A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갔다, C에서 D로 갔다, 다시 A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럴 때 위거는 북쪽과 남쪽으로 표현해놨죠. 첫 번째 AB 직선은 북쪽으로 85.4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BC 직선 몰라요. 그런데 CD 직선에서는 아래쪽으로 85.3 내려갔다는 얘기네요. S니까요. 그 다음에 DA에서 다시 북쪽으로 54.65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트래버스가 폐압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위거 측으로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북쪽으로 간 거리를 모두 더한 것과 남쪽으로 간 거리를 모두 더한 값이 같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아이디어로 먼저 BC의 위거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북쪽으로 올라간 게 85.4고요. 또 북쪽으로 올라간 게 맨 마지막 DA 직선 54.65예요. 그리고 반대로 남쪽으로 내려간 게 CD 직선 85.30이고 BC 측선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북쪽으로 간 거를 다 더한 상태에서 남쪽으로 간 걸 다 더한 거를 빼줘 보지요. 그러면 85.40 더하기 54.65, 요게 북쪽으로 간 거고, 빼기 남쪽으로 간 거 85.3, 요걸 빼주면 얼마가 나와요? 54.75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54.75가 남쪽으로 가야 돼요? 북쪽으로 가야 돼요? 당연히 남쪽으로 가 붙어야죠. 여기 마이너스 4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 54.75, 요 거리를 남쪽이니까 여기 BC 측선에 S란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요거 더한 거하고 요거 더한 거 딱 떨어져서 0이 되죠. 아하, 그러면 BC의 위거는 남쪽으로 54.75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경거는 동쪽과 서쪽으로 가는 거죠. 자, AB 측선이 103.70을 갔어요. 동쪽으로. 그 다음에 BC 측선 몰라요. 결측이 됐대요. 그 다음에 CD 측선은 서쪽으로 갔네요. 60.40이 갔고, DA 측선은 다시 서쪽으로 82.50이 갔습니다. 그렇다면 요거 더한 거, 즉 이스트, 동쪽 방향으로 간 거리의 합들과 서쪽 방향으로 간 거리의 합들, 즉 60.40 그리고 82.50, 요거를 더했을 때 이 두 개 란의 값들의 합이 같아야 하죠. 그러니까 103.70 요거 동쪽으로 간 거 빼기 서쪽으로 간 거 두 개를 더해서 60.40 더하기 82.50이라고 넣고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와요? 39.2가 나오네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하, 이쪽 서쪽으로 간 게 지금 더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쪽으로 간 값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BC 직선의 경거가 이스트 방향으로, 즉 플러스 방향으로 39.2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위거와 경거를 구했어요. 이번엔 거리를 구하랍니다. BC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요? 예, BC의 위거의 거리를 제곱하고 경거의 거리를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버리면 거리가 나오죠.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로 꾹꾹 눌러서 풀면 67.34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자, 폐압 트래버스가 관측을 끝내고 폐압이 되었다. 이때 오차가 없었다 라고 한다면 위거 방향으로의 변이가 없어야 되고, 즉 북쪽으로 간 길이들의 합과 남쪽으로 간 길이들의 합이 같아야 하고, 그 다음에 경거의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즉 동쪽으로 간 거리의 합과 서쪽으로 간 거리의 합이 모두 같아서 0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리 구하는 거는 뭐 단순한 문제고요. X축의 거리, 그 다음에 Y축의 거리. 위거가 X축의 거리죠. 트래버스 측량에서 위아래로요. 그 다음에 경거가 Y축의 거리입니다. 우리가 트래버스 측량, 즉 TM 좌표에서는 동서방향의 거리. 그렇게 해서 각각 제곱을 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거리가 나오는 거죠. 예, 요거 경거와 위거의 개념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지요. 뒤에 가서 이제 횡거, 배횡거 막 나오면 헷갈려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용어에 대한 개념들을 정확히 잡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세요. 자, 우리 앞에서 위거, 경거와 그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트래버스 조정에서 폐압 오차에 대한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이 폐압 오차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폐압이 돼야 하는데 폐압이 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오차예요. 그러면 좌표는 경도 방향의 좌표도 있을 거고 위도 방향의 좌표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위도 방향에서 폐압이 되지 않은 오차가 위거 오차고요. 경도 방향에서 폐압이 되지 않은 오차가 경거 오차입니다. 그리고 실제 평면상에서 발생한 오차는 위도와 경도, 즉 평면 방향을 다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위거의 오차와 경거의 오차를 연산해서, 즉 평면상의 거리로 환산해서, 다른 말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그 거리를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이 폐압 오차를 결정하게 되면 우리가 폐압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폐압 B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트래버스 측량에서 정확도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이 정확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 거리분의 오차, 여기 폐압 B에서는 전체 거리분의 폐압 오차로 산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 폐압 오차에 대한 문제고요. 다음 문제에 폐압 B에 대한 예제가 수록되어 있네요. 문제 10번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10번, A 및 B점의 좌표가 각각 XA는 플러스 70.50m. 이거는 경거 값이에요, 위거 값이에요? 예, 자, 이거는 위거 값입니다. X축의 방향, 위도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YA는 플러스 120.60. 요거는 경거 방향이네요. 그 다음에 XB는 플러스 150.40. 역시 위거 방향의 거리. 그 다음에 YB는 플러스 630.10m입니다. 자, 이럴 때 A에서 B까지 결합 트래버스 측량을 했대요. 그래서 계산한 결과 합 위거가 플러스 82.30m, 합 경거가 플러스 513.00m였대요. 합 위거는 뭐예요? 위거들의 전체의 합. 그렇죠? 그 다음에 합 경거는 말 그대로 경거들을 모두 더한 합. 그래서 합 위거와 합 경거가 주어졌고요. 그러면 이 측량에서의 폐압차는 얼마인가? 폐압차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폐압차는 다른 말로 폐압 오차이고요. 폐압차라는 건 뭐예요? 폐압 트래버스를 하는 경우라면 첫 점에서 쭉쭉쭉 관측을 시작해서 다각형을 형성한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첫 번째 점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즉 첫 점과 마지막 점이 일치해야 하는데 그게 일치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위거와 경거 값의 차이, 요 길이죠. 그리고 결합 트래버스의 경우라면 하나의 기지점에서
시작해서 각각 각과 거리를 다 재가지고 마지막 기지점에 가서 일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즉 이 관측한 값들을 모두 계산해서 마지막 기지점에 결합시켰을 때 이 점이 위거의 합들과 경거의 합, 요거가 바로 마지막 점검점의 경거와 위거 값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되지 않는 거리 차입니다. 그러니까 거리 차는 경거의 차, 그 다음에 위거의 차, 요거 두 개를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거, 그게 바로 거리가 되겠네요. 이 거리를 우리가 폐합차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죠. 자, XA 더하기 시그마 L은 XB다. 요게 무슨 말일까요? A점의 위거에다가 위거의 모든 합, 요거를 더하면 B점의 위거가 된다는 얘기죠. 왜? 문제에서 A에서 B까지 결합 트래버스 측량을 했다 그랬으니까 XA가 첫 번째 점의 위거 좌표일 거고, 모든 위거 값을 더한 다음에 뭐가 됐다? B점. 그래서 XB, 이게 마지막 점의 위거 좌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경거도 마지막 점의 경거는 첫 번째 점의 경거에다가 어떻게 관측을 계속 해나가서 경거들을 모두 더하고, 그러면 마지막 점의 경거 좌표가 구해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식에서 이 위거의 관계식으로부터 위거의 합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점의 위거 빼기 첫 번째 점의 위거를 해서 구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XP 마지막 점의 위거는 플러스 150.40m라고 주어졌고요. 거기서 최초의 점의 위거는 70.50이라고 주어졌네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빼면 79.9m가 나옵니다. 이게 위거의 총합이에요. 그 다음에 경거는요. 경거의 모든 합들은 마지막 점의 경거에서 첫 번째 점의 경거를 빼주면 되죠. 그럼 마지막 점의 경거가 얼마인가요? 예, YB니까 630.10m 빼기 첫 번째 점의 경거는 120.60m입니다. 요거 계산하면 509.50m가 나오네요. 자, 그럼 폐합차 또는 폐합 오차를 구해볼까요? 원래 원칙적으로 합 위거와 위거를 다 더한 값은 같아야 하죠. 하지만 합 위거가 전체 위거 값을 다 더한 거하고 일치를 못해요. 왜? 트래버스 측량을 수행하면서 좌표 값을 얻을 때 오차가 끼어 들어오기 때문에 마지막 점에 가서 붙지를 못합니다. 즉 위거를 모두 더한 값이 합 위거와 일치를 못하는 오차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위거 방향으로 벌어진 거리고, 그럼 경거 방향으로는 합 경거의 값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 값에 도달을 못하고 경거를 다 더한 값과 합 경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 즉 경거 방향의 차이죠. 그래서 여기 식에 보는 것처럼 합 위거에서 위거 방향에 대한 값을 다 더한 것, 요거의 차이에 제곱하고, 또 합 경거에서 경거의 모든 값을 더한 요거의 차이값, 요거의 제곱, 요거를 루트 씌워서, 즉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대입하면 합 위거는 플러스 82.30이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위거의 총합이 얼마였어요? 79.90m.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빼서 제곱을 해주고 더하기를,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합 경거가 얼마라고 주어졌죠? 513.00. 그리고 경거의 모든 합은 얼마? 우리 위에서 계산한 509.50. 요거의 차이. 그래서 요걸 빼서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폐합차 또는 폐합 오차는 4.244m의 크기를 갖는 오차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죠. 11번 문제. 계속되는 폐합비와 폐합 오차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떤 트래버스 측량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때 폐합비를 구하라 그랬죠. 예, 폐합비라는 건 뭐예요? 전 길이분의 오차, 우리 정확도의 개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때 주어진 게 이제 뭔가요? 예, 거리의 총합은 1240m라고 했고요. 위거의 폐합차, 예, 위거 방향의 폐합차, 위거가 일치하지 않아서, 즉 관측값의 위거와
실제 이론상의 위거가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차이, 폐압차. 이게 마이너스 0.12m였고요. 경거 방향으로 폐압차가 플러스 0.23m였습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폐압차 또는 폐압 오차를 구할 수 있죠. 즉 경거와 위거가 다 고려된 폐압차 또는 폐압 오차. 앞에서 했던 것처럼 X성분의 방향과 Y성분의 방향을 이용했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거리,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폐압비가 뭐예요? 폐압비는 정확도의 개념이라 그랬고, 그래서 전거리분의 폐압 오차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문제에서는 위거의 폐압차와 경거의 폐압차를 따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평면상에서 발생하는 폐압차는 어떻게 구해요? 위거의 폐압차를 제곱하고 경거의 폐압차를 제곱한 다음에 각각 더해서 루트를 씌워서 평면상의 거리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폐압오차 분자로 들어간 부분이고요. 전거리가 얼마였어요? 1240m였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4780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요것도 하나 우리가 습관이라고 생각하시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각측량에서 또는 트래버스 측량에서 폐압 B를 표현할 때 분자를 1로 만드는 그러한 습관을 갖고 통상 이렇게 많이 씁니다. 요것도 같이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도 역시 폐압 B에 관련된 문제가 수록되어 있네요. 자, 폐압 B. 자, 12번 문제 같이 살펴보죠. 어떤 사각형의 전 측선장이 900m일 때, 즉 전 노선의 길이를 다 더한 값이 900m라는 얘기고요. 폐압 B를 6000분의 1로 하려면 축척 1대 500 또는 500분의 1 도면에서는 폐압 오차의 허용한도를 얼마로 하면 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실제 거리에서의 폐압 오차를 계산한 다음에 이거를 축척을 고려해서 지도상에서의 폐압 오차로 환산을 시키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해설을 해보죠. 폐압비가 뭐라 그랬어요? 정확도의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정확도는 전체 길이분의 오차였고요. 그래서 폐압비도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 길이분의 폐압 오차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폐압비가 얼마예요? 6000분의 1이에요. 자, 이게 폐압비고, 그럼 전체 거리가 얼마라 그랬죠? 전 측선장이 900m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900m분의 2, 즉 폐압 오차. 이거는 900m에 대한 폐압 오차죠. 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곱한 것과 이렇게 곱한 것이 같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폐압 오차 2는 어떻게 구해요? 6000분의 900m 하면 되겠네요. 그럼 계산하면 0.15m.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실제 지형상에서의 이 정도의 오차였어요. 그게 축척 500분의 1 또는 축척 1대 500 도면에서의 오차는 얼마가 될까요? 축척을 고려해주면 되죠. 자, 축척이라는 게 뭐예요? 실제 거리분의 지도상의 거리, 즉 도상거리를 축척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만약에 거리가 아니고 오차였다면 실제 오차분의 도상 오차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갖다가 깔끔하게 위에서 주어진 값들을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축척을 얼마라고 주어졌죠? 500분의 1로 주어졌고요. 자, 우리가 구한 실제 오차값이 얼마예요? 지상에서의 오차값이 0.15m였고 요게 이러한 축척일 때 도상에서는 얼만큼 오차를 갖는가? 요걸 찾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거 곱한 거하고 이거 곱한 게 같으니까 도상 오차 값을 구하기 위해서 0.15m를 5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요건 이제 단순한 계산. 그래서 지도상에서는 0.3mm의 오차가 발생한다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네요. 기본 개념만 파악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즉 폐압비의 정의가 뭐다? 전거리분의 폐압오차다. 축척의 정의가 뭐다? 실제 거리분의 지도상의 거리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역시 폐압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13번. 트래버스 측량에서 다음과 같은 값을 얻었다. 폐압비의 허용 범위가, 폐압비의 허용 범위가 주어졌어요. 5000분의 1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폐압비, 즉 정확도가 5000분의 1보다 좋으면 된다. 이런 얘기겠네요. 즉 정확도가, 다시 말하면 폐압비가 5000분의 1보다 덜 정확하면 이거는 사용 못한다라는 얘기겠네요. 허용 범위가 뭐예요? 거기까지는 오차가 있어도 좋아. 하지만 허용 범위보다 오차가 크면 안 돼. 이건 재측해야 돼. 이건 다시 측량을 해서 관측값을 다시 얻어야 해.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이 폐압비를 찾고 이 폐압비와 이 허용 오차의 관계를 찾는 거예요. 어떤 관계 있나? 고독한 관계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주어진 게 있죠. 위거 오차는 플러스 0.20m라고 주어졌고요. 예, 위거 오차를 주어졌고, 경고 오차는 마이너스 0.25m라고 주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앞에서 문제 풀었죠. 위거 오차, 경고 오차 따로따로 주어진 이유는 두 개를 비빔밥으로 해서, 즉 평면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피타고라스정에 의해서. 벌써 눈치챘어요. 그 다음에 전측선의 거리의 합. 전측선이 주어졌네요. 2500m로. 이건 왜 주어졌어요? 폐압비가 모분의 모기 때문에 전체 길이분의 오차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전체 길이분의 폐압 오차기 때문에. 그럼 벌써 우리가 어떤 식을 사용해야 할지 벌써 감이 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맨 먼저 폐압차, 다른 말로 폐압 오차는 어떻게 구하죠? 예, 위거차를 제곱하고 더하기 경거차를 제곱하고 해서 루트를 씌워준 거죠. 즉 X방향의 거리와 Y방향의 거리, 두 방향으로 떨어진 거리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실제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의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랬고, 그게 바로 이 루트에 제곱한 거와 제곱한 거를 더한 식이네요. 그럼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위거 오차가 얼마라고 주어졌죠? 0.20m라고 주어졌습니다. 경고 오차는요 마이너스 0.25m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루트 안에 들어갈 게 위거 오차의 제곱, 즉 0.20의 제곱 더하기 경고 오차의 제곱 마이너스 0.25의 제곱, 요게 들어가면 요걸 계산하면 0.32m가 나오네요. 이게 전체 오차입니다. 다시 말하면 폐압 오차를 얘기한 거죠. 자, 그럴 때 폐압비는 어떻게 구해요? 역시 전측선의 길이, 요 시그마가 무슨 의미인지 알죠? 예, 전체 길이를 다 더했다는 의미고, 요 2는 우리가 위에서 구한 폐압 오차입니다. 그럼 전체 길이분의 폐압 오차를 하면 문제에서 주어진 값 그대로 주어질까요? 전측선의 길이의 합이 2500m라 그랬으니까 여기 델타 L 대신에는 2500이 들어갈 거고요. 위에서 구한 폐압 오차가 얼마? 0.32m입니다. 그럼 요걸 계산하면, 그리고 우리가 통상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폐압 B는 분자를 1로 놓는다 그랬어요. 통상. 그럴 때 요거를 계산하면 7812.5분의 1이에요. 자, 지금 폐압비의 허용 범위가 얼마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습니까? 5000분의 1로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계산한 폐압 오차가 정확한가요? 폐압 오차 허용 범위라고 주어진 것이 더 정확한가요? 요것도 헷갈리지. 자, 분수로 되어 있을 때 분모가 클수록 작은 값을 갖죠. 즉 작은 값을 가지면 가질수록 정확도가 점점 좋아진다 그랬어요. 그쵸? 요것도 헷갈리죠. 100만분의 1 정확도가 좋은 거예요? 억분의 1 정확도가 좋은 거예요? 100만분의 1 정확도라는 얘기는 뭐예요? 100만이라는 단위를 관측했을 때 하나가 오차가 있는 게 100만분의 1 정확도, 억분의 1이라는 거는 억의 단위를 관측을 했을 때 하나 정도의 오차가 있는 것, 다시 말하면 1억 센티미터를 관측했을 때 1cm의 오차가 있는 게 억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모가 크면 클수록 정확도가 좋은 거죠. 그쵸? 다시 말하면 폐압비에서도 이 분모가 크면 클수록 보다 정확한 값을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해 볼까요? 7812.5분의 1과 5000분의 1, 어떤 게 정확한 거예요? 7812.5분의 1, 우리가 구한 값이 정확한 값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한 관측값은 허용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측량에 사용해도 좋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역시 기본 개념, 정확도의 개념과 폐압비의 개념 같은 개념이라고 얘기했고, 정확도는 실제 관측 길이분의 오차, 폐압비는 전체 폐압 길이분의, 즉 전측선 거리의 합분의 폐압 오차, 요겁니다. 그리고 허용 범위라는 거 뭐 이거보다 작은 오차를 갖고 있으면 써도 좋고, 이거보다 큰 오차를 갖고 있으면 다시 측량, 즉 재측을 해서 허용 오차 범위에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관측값을 얻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허용 범위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 단계에서는 경위고 조정량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간단하게 지금 트래버스 측량에서 우리가 해왔던 그 순서를 한번 훑어보죠. 제일 먼저 우리가 관측을 했어요. 그래서 경거와 위거를 찾아냈죠. 물론 경거와 위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방위각과 방위를 계산해냈습니다. 그렇게 경거와 위거를 찾아낸 다음에 이 값들이 폐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졌죠. 즉 폐합이 된다는 얘기는 오차가 없다는 얘기고, 폐합이 안 된다는 얘기는 오차가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측량에서는 반드시 오차가 끼어들기 때문에 폐합이 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폐합 오차가 얼마인지를 계산했죠. 그렇게 폐합 오차가 얼마인지를 계산한 다음에 폐합비를 구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확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허용 오차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폐합 오차와 폐합비를 구하면 이제 우리가 이걸 폐합시키기 위해서 위거와 경거를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이번 문제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위거와 경거를 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즉 경거와 위거를 조정하고 나면 그 다음 토픽은 뭐예요? 경거와 위거를 조정했기 때문에 폐합된 위거와 경거 값을 찾아낼 수가 있고, 경거를 활용해서 배횡거를 구합니다. 그래서 각각 배횡거를 구한 다음에 이 배횡거 값들과 거기에 해당되는 위거 값들을 각각 다 곱해서 쭈르륵 다 더하면 배면적이 이루어지고요. 이 배면적을 반으로 나누면 면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트래버스 측량에 대한 문제를 풀면서 트래버스 측량에서는 폐합 트래버스인 경우 폐합을 해주고 경거와 위거의 조정량을 계산해주고, 그리고 이 폐합된 다각형의 면적까지 구하는 그런 시리즈가 바로 다각측량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14번 문제부터 풀어보죠. 다음과 같은 다각측량 성과표에서 CD 직선 위거의 조정량은 얼마가 되겠는지 구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서를 줬네요. 무슨 단서? 계산은 트랜짓 법칙에 의한다. 그럼 계산이 트랜짓 법칙 말고 또 있는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위거와 경거의 조정량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법칙에 의해서 풀어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컴파스 법칙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트랜짓 법칙입니다. 이 컴파스 법칙은 각 관측의 정확도와 거리 관측의 정확도가 동일할 때 실시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각 측선의 길이에 비례해서 오차를 배분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위거 오차 조정량은 엡실론 L이라고 표현했고요.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2의 L, 즉 위거 오차 곱하기 시그마 S분의, 즉 모든 측선의 길이를 더한 값이죠. 이것분의 S, 조정할 측선의 길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요. 또 이와 유사하게 경거 오차 조정량 엡실론 D는 2D 경거 오차 곱하기 시그마 S, 측선의 모든 길이 분의 S, 그 측선의 길이,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트랜짓 법칙은요, 각 측량의 정밀도가 또는 각 측량의 정확도가 거리의 정밀도보다 높을 때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위거와 경거의 오차를 각 측선의 위거 및 경거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그런 기법을 씁니다. 그래서 트랜짓 법칙에 의한 위거 오차 조정량 엡실론 L은 2의 L, 똑같죠? 위거 오차 곱하기 시그마, 여기 조금 달라져요. 밑에가 위거 값들의 절대값의 합,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은 취하지 않고 전부 다 플러스를 바꿔줘서 더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Li, 이거는 조정할 측선의 위거가 되는 거고, 경거 오차 조정량은요 엡실론 D라고 표현할 수 있고, 요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2D 경거 오차 곱하기 시그마 절대값의 D, 즉 경거 값들을 모두 양수를 취해서, 즉 절대값을 취해서 합한 다음에 DI, 즉 조정할 측선의 경거,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위거 경거의 조정량을 구할 때는 컴퍼스 법칙을 써야 할지 또는 트랜짓 법칙을 써야 할지, 요거를 명확히 구분해서 계산을 해요. 자, 그러면 계속 문제를 풀어보죠. 지금 이렇게 성과표에서 쭉 AB 측선 BC, CD, DE, E, F, FA, 이거는 다시 A로 돌아왔다는 그러한
폐합 트래버스를 얘기하네요. 그리고 각각의 거리가 이렇게 쭉 정해져 있고 그 거리의 합까지 친절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경거와 위거를 우리가 계산할 때 NS 남쪽이냐 북쪽이냐 또는 EW 동쪽이냐 서쪽이냐 여기 한 합씩뿐이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AB 직선은 북동쪽의 방향으로 움직인 직선이고 BC 직선은 요거 남서쪽의 방향으로, 즉 우리가 기준점이 있다고 할 때 남서쪽 즉 3, 4분면으로 움직인 직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와 유사하게 CD 직선은 SW 즉 남서쪽, DE는 북동쪽, EF는 북서쪽, 그리고 FA는 남동쪽으로 와서 폐합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북쪽 방향으로 더한 모든 위거의 합과 남쪽 방향으로 모두 더한 위거의 합이 같아야지 폐합이 되죠. 근데 여기선 달라요. 이건 뭐냐? 폐합 오차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또 동쪽으로 간 모든 직선의 경거값과 서쪽으로 간 모든 직선의 경거값, 요 두 개의 값이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죠. 이럴 때 모든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위거와 경거의 조정량을 다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트렌지 법칙에 의해서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까요? 그럼 CD 직선의 위거 조정량을 구하라 그랬죠? 그럼 CD 직선의 위거 조정량, 트렌지 법칙에 의한 방식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오차 곱하기 위거 절대값의 합, 트렌지 법칙은 절대값을 취한다 그랬죠? 그것분의 조정할 직선의 위거, 이 공식에 넣어서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이 공식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죠? 자, 그러면 위거 오차가 얼마가 되나요? 위거 오차는 위아래로 움직인 거니까 요거 474.46과 474.24 요 차이인데 북쪽이 플러스 남쪽이 마이너스죠? 그래서 플러스 0.2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거 절대값들의 합을 모두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요 값을 모두 합하면 플러스 474.46일 거고, 그 다음에 요 값을 모두 합치면 마이너스 474.24일 건데 마이너스를 띄워버리니까 우리가 계산할 땐 플러스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0.22 곱하기 분모에 뭐가 들어가요? 위거 절대값의 합, 즉 요거 474.46 더하기 요거 또 더하기 474.24 요거 분의 조정할 직선의 위거가 얼마예요? CD 직선이라 그랬죠? CD 직선의 위거 요거네요. 남쪽이니까 S가 마이너스 값을 갖고 마이너스 244.84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네요. 그럼 요거는 계산기를 두드리면 마이너스 0.057이 나오고 약 0.06m를 조정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설명이 좀 많아서 그렇지 계산은 상당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위거와 경거 조정량에 대한 예제를 풀었습니다. 이번에는 좌표를 통해서 거리를 구하는 문제네요. 우리가 좌표를 알고 있으면 X축의 중심에서 얼만큼, Y축의 중심에서 얼만큼 떨어졌는지를 알기 때문에 거리와 각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거리와 각을 알고 있으면 좌표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보죠. 자, 15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관측값을 현장에서 얻었다. 이럴 때 나무와 나무와의 거리 CD를 구하라 라는 문제네요. 자, 어떤 관측값을 얻었어요? 요거 각 BAC는 뭐죠? BAC, 예, 요 각을 관측했네요. 그럼 뭐 데오돌라이트나 토탈 스테이션으로 관측을 했겠죠? 그래서 관측한 값이 얼마? 26도 32분 10초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를 쟀더니 줄자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광파거리 측정기를 이용하든지 어쨌든 간 쟀습니다. 그 길이가 에이스의 길이가 32.80m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각을 쟀어요? BAD가 뭐죠? BAD, 요 각을 쟀네요. 예, 요 각을 쟀더니 38도 15분 18초가 나왔고, 그리고 이 길이 AD의 길이 요거를 쟀더니 28.74m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각과 거리를 재왔을 때 이걸 이용해서 삼각형을 형성하는 거, 삼각측량에서 다뤘던 문제입니다. 물론 삼변측량에서도 다뤘죠. 자, 삼각측량에서는 어떤 공식이 제일 추가됐죠? 예, 사인 법칙이었어요. 사인
요거분의 이 길이는 사인 요거분의 이 길이는 사인 요거분의 이 길이. 그쵸? 근데 여기서는 사인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은 요 ACD 삼각형입니다. 그 중에서 CD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물론 요 사이각은 주어졌죠. 각 CAD 요건 주어졌어요. 어떻게? 이 각에서 이 각을 빼면 되니까 찾을 수는 있지만 사인 이 각분의 이 거리를 하려면 다른 각이 필요하죠. 그래서 각 C가 필요하든가 각 D가 필요한데 이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가 없네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득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C와 D의 좌표 값을 찾은 다음에 이 좌표 사이의 길이를 구하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응용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C의 좌표와 D의 좌표를 찾아냅니다. 자, C의 좌표는 역시 XY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면 C의 좌표의 X성분은 이 거리예요, 이 거리예요. 이 거리가 맞습니다. AB. 왜? 평면 직각 좌표계예요. 트래버스 측량에서. 그러면 X라는 거는 위거 방향의 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직각 삼각형을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 CA 길이와 AB 거리는 어떤 관계식에 놓이게 되죠? 예, 코사인 요 사이각이네요. 즉 코사인 26도 32분 10초를 해주면 요것분의 CA 길이분의 요것 구할 수가 있네요. 근데 이 중에 AB의 거리가 뭐예요? 위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구하는 C점의 위거 값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점이 두 개니까 편의상 C를 우리 X1, Y1이라고 놓고요. 이 D점의 좌표를 X2, Y2라고 놓죠. 그럼 C점의 X좌표, 즉 위거는 어떻게 구해요? 코사인을 취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코사인 26도 32분 10초는 요거 분의 요거.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쓰면 코사인 26도 32분 10초는 요것 분의 요 길이가 얼마였어요? AC의 거리죠. 32.8분의 요 길이 X1 C점의 X좌표. 그러면 X1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거 두 개를 곱하면 되니까 X1은 32.80 곱하기 코사인 26도 32분 10초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잠깐 플레이를 스톱하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세요. 특히 계산기에서 각도, 도분초를 입력해서 계산하는 거 계산기마다 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각도를 계산하는 문제는 자기 계산기에 맞는 방법을 꼭 알아가지고 여러분 꼭 숙지를 해놔야 됩니다. 계산됐나요? 그럼 얼마예요? 29.345m가 나왔어요. 자, 같은 방법으로 요 삼각형에서 요 길이 CB의 거리는 경거죠. 경거. 그 경거와 관련된 게 요 변과 요 변, 즉 사인 함수네요. 즉 사인 26도 32분 10초는 요것분의 AC분의 CB. 요걸 우리가 편의상 Y1이라고 놨죠. 그럼 Y1은 어떻게 구해요? 요거 두 개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32.80 곱하기 사인에 26도 32분 10초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14.654m가 나옵니다. 자, 한 점의 좌표 구했어요. 그럼 D점의 좌표를 구하죠. 역시 이런 직각삼각형을 가정해 봅시다. 똑같습니다. 그럼 코사인 요 각도는 뭐예요? 이것분의 이거. 그러니까 코사인 38도 15분 18초는 DA 길이 얼마? AD의 길이가 28.74m 분의 요 길이. 경거예요? 위거예요? 위거죠. 즉 X2. 그러면 X2는 요거 두 개를 곱하면 되니까 28.74m 곱하기 코사인의 38도 15초 18분 계산하면 22.569m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D점의 Y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자, 이번엔 요거 사인 함수를 취해주면 사인 이거는 즉 사인 38도 15분 15초는 요거 AD의 거리 분의 요거 Y축의 방향입니다. X축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TM 좌표계, 평면 직각 좌표계. 그러면 이 Y2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 두 개를 곱해주면 되죠. 그럼 Y2의 좌표 값은 어떻게 구한다? 28.74 곱하기 사인의 38도 15분 18초. 그러면 계산하면 17.795m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C점의 좌표 요거 X성분 Y성분 구했고요. 요 D점의 좌표 X성분 Y성분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예, 루트 씌워서 요거 X성분끼리 뺀 값을 제곱한 거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두 개 y 성분 값을 뺀 거를 제곱한 거 요거의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럼 루트 29.345 빼기 22.569의 제곱 x성분 더하기 y성분 14.654 빼기 17.795의 제곱 y성분이죠. 요거 계산하면 7.47m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뭐예요? 일단 경거와 위거 x축이다 y축이다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평면 직각 좌표계 TM 좌표계에서의 x방향은 북쪽 방향이다. 즉 위거 방향이다. 그리고 여러분 계산기 사용할 때 도분초 정확히 입력해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주어진 거리와 각을 이용해서 좌표를 뽑아내고 이 좌표 사이의 거리를 다시 구하는 문제, 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앞 문제에서 좌표에 대한 얘기를 다뤘지요. 좌표를 알면 길이를 찾을 수가 있고요. 좌표를 통해서 우리가 위거와 경거를 또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한 위거와 경거, 조정이 끝난 위거와 경거를 통해서 우리가 배횡거 그리고 배면적 이렇게 해서 면적을 계산하는 내용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리즈로 나올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면적 계산의 첫 번째 단계로 배횡거를 해결하는 문제가 그 다음에 나왔네요.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A점이 좌표의 종축에 접하는 폐압 트래버스 측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측량 결과를 얻었다. 이때 측선 CD의 배횡거를 구하라 라는 얘기네요. 자, 배횡거를 구하는 문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AB 측선이 있고요. 이렇게 위거가 요거, 경거가 요거. BC 측선이 있고 위거가 요거, 경거가 요거. CD 측선 역시 위거와 경거. DA 측선 역시 위거와 경거. AB에서 BC, BC에서 CD, CD에서 DA로 돌아온 폐압 트래버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우리 배횡거는 어떻게 구했죠? 예, 배횡거 구하는 방법 기억해 둬야 됩니다. 이거는 면적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먼저 그 측선, 자기 자신의 경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 앞 측선의 경거가 필요하고, 그리고 경거 두 개가 필요했죠.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가 하나 앞 측선의 배횡거가 필요합니다. 즉 자기 거의 경거, 앞에 거의 경거와 앞에 거의 배횡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2번 측선의 경우는 2번의 경거, 1번의 경거와 1번의 배횡거, 그쵸? 3번 측선의 경우는 3번의 경거, 2번의 경거와 2번의 배횡거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측선의 배횡거는 어떻게 구하나요? 그 앞에 측선이 없는데요. 그럴 때는 자기 자신의 경거가 바로 그 지점의 배횡거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문제에서 경거 값들이 이렇게 쭉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AB 측선의 배횡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첫 번째 측선이죠. 그 앞에 측선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경거가 배횡거가 돼요. 그래서 83.57, 그쵸? 그 다음에 BC 측선의 배횡거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의 경거, BC 측선의 경거가 얼마예요? 19.68. 그 다음에 하나 앞 측선의 경거, 요거죠. 그 다음에 요게 83.57. 그 다음에 하나 앞 측선의 배횡거, 앞에서 구한 거 요거네요. 83.57. 그래서 계산을 하면 186.82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제는 CD 측선의 배횡거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자기 자신의 경거 얼마예요? CD 측선의 경거면 요거 마이너스 40.60. 그 다음에 더하기 하나 앞 측선의 경거, 즉 BC 측선의 경거죠. 요거 얼마예요? 요거죠. 하나 앞 측선, CD 하나 앞 측선 요거 19.68. 그리고 하나 앞 측선의 배횡거. 그럼 요건 어디서 구한 거예요? 바로 여기서 구한 거죠. 그래서 186.82. 이 세 개를 더해 주어서 계산기를 두드려 계산을 하면 165.90이라는 CD 측선의 배횡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횡거를 구하는 문제를 해결했고 이제 면적에 대한 얘기,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네요. 면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배횡거와 위거를 이용해서 면적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계산을 다뤄볼 겁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위거 경거를 이용해서 면적을 계산하시오. 그래서 AB 측선의 위거가 북쪽으로 23.29,
즉 AB 요 측선이죠. 그래서 북쪽으로 요만큼이 23.29 같다는 얘기고 경거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요거 38.82를 갔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BC 측선은 여기서 바로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사우스 남쪽으로 이동한 거고요. 역시 경거는 서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갔고 23.29가 됐네요. 그 다음에 CA 요 점은 폐합이 돼버렸어요. 근데 역시 북쪽으로 이동을 했고 그래서 31.05만큼 그리고 왼쪽으로 웨스트 서쪽으로 움직였죠. 15.53 이렇게 해서 폐합이 된 모양입니다. 자, 이럴 때 이 위거와 경거 값을 이용해서 이거는 조정이 된 위거와 경거네요. 요걸 이용해서 면적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배횡거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측선 AB의 배횡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앞에서 계산했습니다. 배횡거는 자기 자신의 경거 더하기 하나합 측선의 경거 더하기 하나합 측선의 배횡거라 그랬죠. 첫 번째 측선은 앞에 측선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경거가 바로 배횡거가 됩니다. 즉 AB 직선의 배횡거는 요 경거 그대로 38.82 됐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BC 직선의 배횡거는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의 경거 23.29 주의해야 돼요. 요거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합 측선의 경거 38.82죠. 그리고 하나합 측선의 배횡거 요거 구한 거 38.82. 그래서 요 세 개를 더하면 54.3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측선의 배횡거는 어떻게 구해요? 역시 자기 자신의 경거, 하나합 측선의 경거, 하나합 측선의 배횡거죠. 그러면 자기 자신의 경거 얼마예요? 역시 마이너스네요. 15.53. 그리고 하나합의 경거, 즉 BC 측선의 경거죠. 그게 마이너스 23.29. 역시 BC 측선, 하나합의 배횡거, 여기 위에서 구한 54.35네요. 그러면 우리가 각각 AB의 배횡거 38.82, BC의 배횡거 54.35, 그 다음에 CA의 배횡거 15.53 각각 다 구했습니다. 자, 이제 배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이 배횡거와 해당 측선의 위거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측선의 위거 얼마예요? 23.29. 이것도 부호 주의해야 돼요. 요거에다가 AB 측선의 배횡거 구한 게 38.82 곱하면 904.1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BC 측선의 배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BC 측선의 위거 마이너스죠. 사우스니까 남쪽이에요. 마이너스 54.34 곱하기 여기 BC 측선에서 구한 배횡거 값 얼마? 54.35. 그래서 곱해주면 마이너스가 되고 2953.38이 되겠네요. 그럼 세 번째 측선 CA의 위거는 31.05 플러스고요.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구한 CA 측선의 배횡거 15.53 요걸 곱해주면 482.21이 나옵니다. 자, 그럼 전체 배면적은 지금 우리가 위거와 배횡거로부터 얻은 모든 배면적의 값들을 다 더하면 돼요. 부호를 생각해서. 그러면 첫 번째 값 904.12 더하기 두 번째 배면적은 음수네요. 마이너스 2953.38 더하기 세 번째 배면적은 482.21 요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567.05가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배면적. 용어 자체가 배면적이에요. 그럼 면적의 몇 배야? 2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면적은 어떻게 구하느냐면 요 전체 배면적을 반으로 나눠서 면적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은 783.53이 나오네요. 이 경우에 여러분들 그 면적이나 배면적에 음수가 붙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마이너스 값을 갖는 면적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여기서 배면적이나 면적의 값은 최종값에다 절대값을 씌워서 항상 양수의 값을 고려하면 됩니다.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자, 우리 여기서 별해를 하나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이 ABC의 좌표값 다 알죠? XY값. 그러면 우리 좌표법에 의해서도 이 면적을 구할 수가 있어요. X축이나 Y축이나 아무거나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한쪽을 분모 한쪽을 분자로 놓습니다. X축을 모두 분모로 놓으면 첫 번째 값의 분자와 분모, 두 번째 값의 분자와 분모, 세 번째 값의 분자와 분모, 그리고 제일 처음에 썼던 걸 마지막에 한 번 더 써서 4개의 분수 형태를 만들어준 다음에 먼저 45도 사선 방향으로 XY를 곱해준 값들 쭉, 그 다음에 반대 사선 방향으로 XY를 곱해준 값들 쫙,
요 두 개 값들의 각각 합의 차를 구한 다음에 반을 나눠주면 역시 면적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 뒤에 가서 면체적 측량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할 겁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 면적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역시 A, B, C의 XY 좌표값을 다 안다면 AB의 길이, BC의 길이, CA의 길이를 찾아낼 수 있죠. 그럼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아는 경우 헤론의 공식에 의해서 루트 씌워서 S의 S-A 곱하기 S-B 곱하기 S-C 이런 식으로도 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솔루션은 다양해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고 우리가 제일 자신 있는 방법을 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신 이러한 문제처럼 특별한 어떤 주어진 형식을 통해서만 문제를 풀어라 할 때는 거기에 따라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거로부터 배wen거를 계산하고 이 구해낸 배wen거와 위거를 곱해서 배면적을 계산하고 배면적의 값들을 모두 더한 다음에 이걸 반으로 나눈 면적의 값을 구하는 것까지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가요? 한번 보죠. (18번) 문제 역시 면적 계산입니다. 아까 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리즈가 여러분들 다각측량을 가지고 처음에 관측값들, 그래서 각과 거리 요걸 다 따진 다음에 각과 거리를 이용해서 방위각, 방위를 구하고 방위로부터 각각의 위거와 경거를 계산한 다음에 이 위거와 경거값을 모두 더한 값들이 폐합이 안 된다는 걸 확인한 이후에 이 폐합 오차를 구하고 이 폐합 오차를 통해서 폐합비, 즉 정확도를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위거와 경거에 대해서 조정을 하죠. 컴파스 법칙이나 트렌치 법칙을 이용해서 조정을 하고 그래서 조정 위거, 조정 경거를 찾아냅니다. 이건 최종 위거, 최종 경거 값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조정된 이 조정 경거 값을 통해서 배wen거를 계산해내고 배wen거를 구했으면 배wen거와 각각의 위거 값들을 곱해서 쭉 여러 항목의 배면적을 찾아낸 다음에 부호를 고리해서 배면적을 몽땅 더하고 반을 나눠서 면적을 구했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 문제가 바로 이 조정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부터의 이런 플로우를 따라서 면적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18번 다각측량의 조정 계산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면적을 구하라. 그래서 측선이 AB, BC, CD, DA 다시 A로 돌아온 폐합다각형 그 다음에 여기 쭉 조정 위거가 있어서 북쪽으로 여기 요거 남쪽으로 요거 위거지요. 그 다음에 조정 경거에 보니까 동쪽으로 요거 서쪽으로 요거예요. 조정 위거 조정 경거란 말은 이 위거 값에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를 다 더하면 0하고 똑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즉 폐합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이 배wen거부터 구해봅시다. 배wen거는 어떻게 구했어요? 자기 자신의 경거 더하기 하나합 측선의 경거 더하기 하나합 측선의 배wen거 이렇게 구한다 그랬죠. 자, 그럼 AB 측선의 배wen거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거니까 자기 자신의 경거 16.29가 됩니다. 그럼 BC 측선의 배wen거는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의 경거 플러스 31.78 더하기 하나합 측선의 경거 즉 AB 측선의 경거 16.29 더하기 하나합 측선의 배wen거 지금 막 구한 16.29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64.36이 되네요. 자, 그러면 CD 측선의 배wen거는요. 자기 자신의 경거 마이너스 부호 주의해야 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25.77 더하기 하나합 측선의 경거 즉 BC 측선의 경거 플러스 31.78 더하기 하나합 측선의 배wen거 얼마였어요? 64.36이었죠. 요거 세 개를 더하면 70.37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DA 측선의 배wen거는요. 자기 자신의 경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22.30 더하기 하나합 측선의 경거 얼마예요? 역시 마이너스 25.77 더하기 하나합 측선의 배wen거 위에서 구한 70.37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주면 22.30이 나옵니다. 자, 이제 배면적을 구할까요? 자, 배wen거와 위거의 곱으로 우리가 배면적을 구하죠. 그럼 AB 측선의 배면적은 어떻게 돼요? 요 조정이고 25. 빵빵 곱하기 우리가 여기서 구한 배wen거 16.29 하니까 둘 다 플러스네요. 407.25m 제곱이죠 이제. 그리고 BC 측선의 배면적은
위거 얼마죠? 위거가 마이너스 값이네요. 마이너스 19.62 곱하기 배횡거 64.36 해주면 마이너스 1262.74가 나오고요. 그리고 CD 측선의 배면적은 CD 측선의 조정 위거 얼마예요? 마이너스죠. 이것도 역시 17.95 곱하기 배횡거 구한 게 얼마예요? 70.37 요거 곱하면 역시 마이너스 1263.14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DA 직선의 배면적은요. DA 직선의 위거가 얼마? 12.57 곱하기 배횡거 얼마? 22.30 요거 하면 플러스 280.31이 나오죠. 우리는 지금 계산하기 편하게 이 배면적의 값들을 플러스는 여기 써주고 마이너스는 여기 써줬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값들을 모두 더한 다음에 반을 나눠줄 거죠. 그러면 어떻게 구할까요? 407.25 요거 더하기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1262.74 더하기 또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1263.14 더하기 280.31 요거죠. 예, 그래서 요걸 몽땅 더하고 반을 나눠주면 919.16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래버스 측량에서 다시 반복하면 짜증내겠죠? 그래도 할 수 없어. 리뷰는 해야죠. 자, 트래버스 측량에서 각과 거리를 쟀지요. 그래서 이렇게 각과 거리를 구한 다음에 이 각각의 좌표점들을 얻어내서 방위각과 방위를 계산했고요. 방위각과 방위를 계산하면 좌표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좌표를 통해서 위거와 경거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위거와 경거 값들을 다 찾아내면 폐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폐합 오차 또는 폐합차를 구했고요. 이 폐합차와 전 측선의 길이를 이용해서 정확도, 그래서 우리가 이게 폐합비의 개념이었죠. 폐합비, 이건 바로 정확도의 개념이었죠. 전체 길이분의 오차, 그 폐합비는 전체 길이분의 폐합 오차, 이렇게 해가지고 폐합비를 따져봤어요. 그리고 이 위거와 경거 값이 틀린 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정량을, 위거 조정량과 경거 오차 조정량을 각각 구했습니다. 뭐에 의해서? 트렌치 법칙과 컴파스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조정을 다 시켜주고 나서 이제 폐합이 되었다면 그럼 조정된 경거 값을 통해서 배횡거를 얻어내고, 이 얻어낸 배횡거와 위거 값들을 각각 곱해서 배면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배면적의 값들을 모조리 깡그리 다 더해가지고 반을 나누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폐합다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그런 시리즈로 측량이 흘러간다는 것도 함께 염두에 두고, 우리 여기까지가 우리가 다각 측량, 즉 트래버스 측량에서 실제 기사나 산업기사에 출제되는 문제나 우리 대학시험 아니면 현장에서 필요한데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예제들을 다루어 본 겁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